네, 친애하는 방문가 도덕윤리 수험생,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민준입니다. 지난 12월 23일 전략학교 설명회 뵙고 다시 한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제 초수생, 현재 그 대학교 한 4학년 재학생도 계실 것이고, 또 심지어 2학년까지는 아니라도 3학년 학생도 좀 계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두 번째나 세 번째 이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벌써 전략학교 설명회를 한 지 한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도 많은 또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처음에 이렇게 연락을 주시다가 전화통화로 이제 깊은 대화를 나눈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에도 또 계셨어요. 현직 선생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간제 선생님도 계시고, 또 실제 현재 정식 교사로 근무 중인 분도 계셨습니다. 사립에서 공립을 가시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놀랍지만은 예를 들면서 이제 지역이 좀 다른데 현재 공립학교에 계시는데 자기는 자기 모교 사립학교로 좀 가고 싶으시다고 이렇게 지역을 바꿔서 원래 자기 출신 학교 이런 분도 계셔서 정말 많은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도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선생님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나누면 상당히 깊은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이제 저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톡 아이디, 카카오 맞죠? 아이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선생님들하고 깊은 상담 대화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아직도 제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도 대부분이 인강 수험생 분들이셨고, 뭐 직강 분들도 간혹 계시긴 했어요. 이렇게 몇 분씩 와서 했는데, 올해도 이제 인강 분들이 제가 어제만 봐도 어제만 또 한 신청한 분이 한 5분, 4분 되신 것 같은데, 직강 분들이 지금 안 오신 분도 좀 계시지만은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계신 분들하고만이라도 먼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직강 하시게 되면은 고전과윤리 책 제가 좀 몇 권 있는데 혹시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나눠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왜냐면 여기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좀 긴 시간을 좀 함께 할 건데, 작년에 1월 달에 굉장히 제가 또 의욕적으로 수업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거의 첫날, 작년에도 1월 5일인가 4일에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소크라테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양윤리학사와 관련하여 무슨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개만 해도 1시간씩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세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의 성립, 이 부분도 이제 우리 교육과정에 포함이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전통윤리에도 신약까지도 포함이 아니, 전통윤리가 아니라 고전과윤리에 신약과 심지어 쿠란까지 나오는데 쿠란은 안 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까지도 작년에 좀 했었는데 너무 급하게 좀 몰아서 했다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좀 천천히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무슨 책을 근거로 하는지를 좀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께 좀 제가 이걸 다 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잘 어느 부분에서 뭐를 좀 중심으로 우리 수업을 전개를 하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설명회 때도 제가 올려드렸던 사진 모습인데, 작년, 재작년 가을에 새벽길을 이렇게 걸었던 제가 길을 이렇게 풍경을 담은 건데, 항상 저는
겨울에도 5시 반이면 일어나죠. 일어나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걸었던 길과 여러분이 지금 걷고 계시는 길이 시간과 장소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목표하고자 하는 바,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같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최대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시기를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이 설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임용고시 공부를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물론 2022 교육과정이 이제 가안이 나오고 좀 있으면은 이제 각 출판사별로 교과서가 이제 나올 텐데, 제가 2015 교육과정에 또 개발자로 참여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교과서도 옛날에 이제 써봤던 공저자로 참여를 했던 교사 지필진이었는데, 이제 교과서는 그렇게 빨리 나오지는 않아요. 이제 2022 교육과정이 나오면 이제 막 벌써 이미 그 총론이라든지 강론이라든지 초, 중, 고 학교 급별로, 그리고 이제 또 교과목별로, 교과목에서는 뭐 도덕윤리과 하면은 그 안에서도 뭐 옛날처럼 뭐 시민윤리로 할 거냐, 뭐 지금처럼 고전과 윤리로 할 거냐, 뭐 어떻게 뭐 새롭게 바뀐 뭐 정보윤리라는 걸 만들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뭐 독립교과를 할 거냐, 뭐 다른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그거를 넣을 거냐, 뭐 이렇게 따지는데, 그래서 사실은 과목별로 많은 경론이 일어나기도 해요. 뭐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같이 좀 커다란 과목들은 교육과정 만들 때 보면은 한 6개월 정도 보면은 이렇게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과 교사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강원도에 있는 인터불고 호텔에서 이렇게 금요일 날 모여서 뭐 1박 2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의하고 난상 토론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는데, 막 싸움 나는 과목도 있어요.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학에서는 뭐 문과에는 뭐를 넣을 거냐, 뭐 적분을 넣을 거냐, 뭐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윤리라 그러면은 요즘에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있는 뭐 쇼펜하우어라든가 니체라든가 이런 학자들이라든가 어떤 특정 사상 유파를 교육과정에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은 교과서를 이제 교육과정이 발표가 되면은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교육과정 평가원, 제가 이제 그 교육과정 만드는데 참여할 때는 서울의 광화문, 덕수궁 뒤에 있었거든요. 외교센터 외교 상대방 나라에서 오는 뭐 대사관들이 밀집해 있는데 거기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충북 진천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거리는 서울에서 멀어졌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출판사별로 보통 옛날부터 이전 교육과정, 전전 교육과정 뭐 이렇게 보면은 특정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책을 썼던 그런 출판사별로 그런 교수님들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혹은 교수님이 참여를 안 하는 과목도, 교수님이 참여를 하시는데 교사분들이 좀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왜냐면 옛날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교과서는 거의 무조건 100% 교수님들이 썼는데, 지금은 과목에 따라서는 교수님들이 빠지시고 교사들만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아요. 특정 과목 같은 경우는 뭐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이제 뭐 다 보면 사제관계들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많죠. 이렇게 해서 연계가 돼가지고 지필진을 이렇게 모읍니다. 이렇게 아름아름 모아가지고 이제 출판사별로 이제 또 그것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또 교과서 나눠요. 같이 쓰시는 경우도 계시고, 선생님 따라 중학교만 쓰시는 분도 있고 고등학교만 쓰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선배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면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고전과 윤리만 해도 박병기 교수님, 유지한 교수님 다 제 은사님들이시고, 김민재 교수님도 제 후배셨지만은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참 친숙하죠. 이런 경우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한 교과서도 넓게 잡으면 1년 정도 걸립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2022 교육과정이 우리 그거부터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니,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고. 그래서 보통 6개월 정도를 이제 사전 작업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두 번이나 막 모여가지고 뭐 서울에서 주로 많이 모여요. 출판사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계속 회의를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각 교수님들이 뭐 1단원에 몇 파트 맡으시겠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무슨 선생님은 뭐 2단원에 어느 파트 맡겠다 해서 집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써서 그 출판사별로 담당자분께 이렇게 보내드리죠. 전화하고 뭐 문자하고 이메일 보내고 카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제 리젝트도 당합니다. 예, 왜냐면 나는 잘 썼다 생각했는데 출판사에서 볼 때는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 예, 뭐 이런 것도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교사용 지도서를 쓸 때가 좀 많이 더 힘들었어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교사용 지도서는 왜냐하면 또 선생님들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나와 능력이 비슷하거나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하나 어디서 교사용 지도서의 어떤 내용을 어떤 책에서 근거해서 따왔는데 이거보다는 뭐 여기가 좀 더 적절한 게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임용고시의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내용들이 발췌가 돼서 연계가 돼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교육과정을 간과했다가 뭐 과목을 떠나서 뭐 어느 시대냐를 떠나서 보면은 임용고시를 공부를 하면서 뭐 학생이든 강사든 상대적으로 교육과정을 조금 좀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이게 여기서 근본적으로 여기서 원칙적으로는 벗어나서 출제가 될 수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요번에도 재작년에는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났고 고등학교 작년에는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는 낳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안 나요. 사실 그러니까 그걸 보신 분들은 맞출 확률이 70% 정도로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근데 아예 안 봤다. 너무나 뻔한데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틀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이제 고대 그리스 사상도 보면은 이제 사상의 연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우고 또 임용시험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서양 윤리 사상, 고대 그리스 사상,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 그 그리스라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거거든요. 저 그냥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 문명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를 헬라 문명이라고 그래요. 헬라. 그래서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그럽니다. 헬라어. 그리고 자기네들을 헬라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 헤브라이즘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헤브라이즘. 이거는 히브루. 굳이 영어로 안 써도 드려도 되죠. 그러니까 히브루.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과도 연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오케이? 아셨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치면은 구약 성경 뭐 창세기 뭐 이런 거 있죠. 출애굽기 뭐 민수기 뭐 이런 거 있죠. 사사기 뭐 가톨릭에서는 판관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게에서 이제 AD 한 0년까지 오다가 요게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 철학, 뭐 사상, 신화 이거죠. 종교지만 그러다가 AD 1년에 이제 지금 여기서는 뭐 예수님을 뭐 신의 아들이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역사적으로는 존재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물론 뭐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하고 한 명 다시 뽑아가지고 했지만 특히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피터가 베드로고 폴이 베드로인데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 뭐 테살로니카라든지 뭐 안티오키아라든지 뭐 코린토스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바울의 서신,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성립이 됩니다. 이때는 로마 카톨릭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그냥 카타콤이라고 해서 지하교회, 물고기가 그려진 교회.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그 로마 제정으로 막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 로마 3대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황제 숭배를 안 하고 예수님을 신의 아들로 생각을 해버리니까는 지금으로 치면 2단 사이비 종교가 됐기 때문에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기독교인들이
지하 동굴에, 이거 정치 사상에도 또 얘기를 드릴 텐데, 숨어 살면서 자기네들끼리 신자인 거를 대놓고 말을 하면 신고당하니까 그 지하교회 입구에다 물고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 가면은 스티커 같은 거 보면 개신교 같은 경우는 물고기 그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초기 기독교의 상징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로마의 바울이 뭐 베드로 가서 죽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바티칸의 광장에서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저 십자가를 이렇게 처형당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313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는데, 그 얘기도 이제 천천히 자세히 왜 그렇게 됐는지. 그다음에 한 370년 정도 되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죠. 국교로 인정을 해버리죠. 아예.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 427년 뭐 요때 활동하신 분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셨죠? 아우구스티누스. 근데 로마가 막 망해가고 있을 때였어요. 이때가. 그리고 이제 한 470년 되면 소로마가 이제 오도아케르 게르만 용병에 의해서 이제 당하게 되죠. 이제 그때쯤 나왔던 게 뭐냐면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신궁론입니다. The City of God. 신궁론. 자, 이제 요거를 좀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독교가 한 3년 전인가 나왔죠. 신약에서 예수님 산상수훈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사랑이 답이었는데, 뭐 요거에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기독교 문제는 몇 년에 한 번씩 난다고 봐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 소피스트로 대표되는 어떤 규범, 그러니까 윤리, 규칙, 어떤 뭐 진리란 무엇이냐, 정의란 무엇이냐, 이런 어떠한 진리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 근데 그 이제 규범이라고 나타나는데, 이게 소피스트는 다양하게 생각을 했다. 왜 그런지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소피스트들은 대부분 활동은 아테네에서 했지만 사실상 거의 한 70~80%는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편도도, 그러니까 하도 이제 외국인들이 소피스트가 돼서 판을 치니까는 이제 사상의 혼란의 시기에 접어들고, 또 이제 그때 아테네가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이제 혼란기였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나타나서 이제 보편적인 도덕을 강조한 거예요. 지덕복 합일설. 사람이 제대로 알면은 잘못을 범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는 것은 곧 덕이고, 덕은 곧 행복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처형당했는데 좀 이따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셨던 플라톤에 이어져 가지고 영혼의 정의와 행복. 왜 또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는가? 주된 이유는 스승님이 처형당했던 게 아주 영향이 크죠. 그러면서 이제 그 또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제 마세도니아 사람인데, 이제 또 이제 탁월성과 행복. 요 얘기는 근데 사실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때부터 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행복에 대해서 논하면서 여기에서도 뭐 합리적 선택도 나오고, 뭐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얘기한 게 아니죠, 사실은. 올라가면은 소크라테스였고, 플라톤 때부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요게 소크라테스 선생님께서, 소크라티스 선생님께서 한 BC 한 450년? 500년? 용 정도에 이제 활동하시던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 제자가 플라토. 그리고 이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가정교사 과외 선생님이셨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때 헤브라이즘,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구약에서 막 신약 넘어오기 전이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인도 서북부까지 점령을 해서 이제 헬레니즘 문명을 만들어버렸죠. 이집트까지 정복을 해가지고 결혼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해 동포주의입니다. 이 사해라는 게 사방팔방, 지도, 방위표, 바다, 모든 면이 다 동포다.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다.
세계 시민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 그러죠. 사회 동포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대제국이 됐다가 이제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하고 나서 32살쯤에 죽죠. 그리고 나서 이제 쪼개지잖아요. 4개 나라로 이틀로도 쪼개지고 막 쪼개졌다가 이제 이때 로마가 BC 뭐 200년, 300년 때부터 이제 막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원래 로마도 로물루스 형제라는 그 사람들도 원래는 그리스에서 갔다고 그래요. 신화를 보면은 로마가 커지기 시작하더니 로마는 여기 로마는 여기쯤에 있죠. 이 서쪽 왼쪽에. 근데 이제 로마는 얘네들은 이미 이제 한 몇백 년 동안 페르시아랑 전쟁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많이 이제 국력들이 다 쇠퇴하고 산지가 많고 폐쇄적이고 북쪽은 도리아계 민족이고 남쪽은 이제 뭐 그냥 헬라인들인데 좀 민족적 구성도 좀 다르고 해가지고 좀 통합이 안 됐어요. 통합이 안 됐는데 이탈리아는 그것도 천천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속 앞으로. 근데 이제 이탈리아는 속주,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이겨서 지방을 정복을 하면은 노예로도 삼았지만 시민권을 줘가지고 계속 로마가 하나의 그냥 시티였는데 로마를 크게 하나의 이제 국가와 제국으로 넓혀나간 거죠. 갈리아 정복하고 이제 뭐 게르만 정복하고 이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히드리아누스 방벽 아래까지 로마군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된다. 스페인까지. 요거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에 가다 보면은 이제 이 쾌락의 추구와 평정심 이게 이제 뭐 이제 금욕과 부동신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이게 이제 스토아 학파인데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약간 여기서부터는 여기도 일부하고는 이제 기독교 지금 현대식 뭐 장로교 뭐 감리교 혹은 로마 카톨릭이 아니에요. 이때는 초기 원시 기독교, 초기 기독교 로마의 베드로 바울이 뭐 고린도전서 보내고 베드로전서 보내고 요때 시대인데 이때는 이제 스토아파가 이제 로마의 마지막 스토아파의 마지막 학자가 사실상 키케로라고도 하죠. 예, 시저 있을 때 있는데 이제 옥타비우노스한테 암살당합니다. BC 한 40년쯤 전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스토아파는 이제 예수님 태어나실 때를 기준으로 해서 AD 이제 313년 정도 될 때 요 사이에 이제 사실상 스토아가 아예 없던 건 아닌데 에피쿠로스도 남아 있고 사실상 소멸해 갑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하나의 뭐 그냥 철학 사상이기도 하고 이 금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기도 했고 실제로 모여서 뭐 동굴 같은 데 모여서도 살았고 했지만은 이제 고등 종교가 수립이 되니까는 점차 이 사상은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서로마가 망할 때쯤 되면은 이제 기독교 사상이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는데 서로마가 망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물론 프랑크족에 의해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나 해서 기독교가 계승이 되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서로마 교회, 로마 캐솔릭 제가 지금 믿고 있는 종교 그게 된 거고 다행히 동로마 교회는 1453년까지 동로마 교회는 남아 있었기 때문에 동로마 교회 그래서 비잔틴 제국이 마지막에 이제 오스만 터키한테 멸망당할 때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동로마 교회는 정교회라 해서 오소독스라고 남아 있었습니다. 정교회라 그래. 정통교회. 우리가 진짜다. 소로마 교회는 보편교회. 우리가 진짜다. 여기 이거는 카톨릭도 보편이라는 뜻입니다. 보편. 유니버설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자기네들이 진짜다 아니다. 이것도 제가 뭐 필리오케 논쟁이라 이거 작년에도 설명드렸는데 올해도 좀 드릴 수 있어서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1200년대쯤에 되면은 AD 1200년대쯤 되면은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등장하십니다. 제가
오늘 PT가 한 120페이지 되는데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 못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오늘. 제가 이거 너무 또 돌렸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무거워서 안 가져왔는데 잠시만요, 선생님들. 요거 신학대전 보이시죠? 예, 신학대전 해설서. 예, 이게 오늘의 3까지 있어요. 수원 가톨릭대에서 이제 가톨릭 사제분들, 교수님들, 신부님이자 교수님들이 이제 라틴어로 번역을 하신 게 있는데 요거. 그다음에 하나님의 도성.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어요. 고백록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 굉장히 그 감동적입니다. 그건 종교를 떠나서라도 보면은 AD 한 300년대, 400년대 초반에 살았던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래서 저는 성령 역주 번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아마 사제가 아니셨나? 로마 교황청의 대사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제셨겠네. 그러니까 라틴어 원전을 좀 더 완벽하게 좀 해석을 하신 분이라 거기서도 시험에 날 만한 거 제가 좀 준비를 좀 올해도 해드리겠습니다. 재밌습니다. 그 고백록은 진짜로 한번 볼만해요. 종교를 떠나서라도. 죄송합니다. 이게 왜 또.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의 윤리와 자연법 윤리, 요 자연법 사상은 후대에도 이제 사회계약론자들이 말하는 자연법이 있지만 그거랑 좀 다르게 요때 중세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도 자연법 얘기가 아퀴나스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근데 구원의 윤리는 시험에 사실상 나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되죠. 특정 종교.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제가 또 불교도 굉장히 좀 친숙해가지고 대한불교 조계종 정통불교의 그 포교 연구실장님이랑도 좀 교류를 하고 지냈기 때문에 박사예요. 그런 분들은 교수예요. 동국대나 승과대에서 강의도 하시죠. 근데 그래서 불교를 좀 많이 배웠고 또 박병기 교수님이 은사님이시기 때문에 불교를 좀 저는 그리스도교인이지만 불교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이 불교를 보다 보면은 임용고시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려운 문제가 의외로 많이 나와요. 이번에 아뢰야식의 상분, 견분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낫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교로 치면은 굉장히 깊게 난 거예요. 시편과 잠언에서 뭐 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다윗과 솔로몬 스토리나 뭐 이런 거 중에서 시험 문제 냈다는 것. 그 정도로, 이렇게까지 불교 문제를 심도 깊게 내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그 얘기는 저도 작년에 드렸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첫째 시간이라 너무 무리하지 않고, 오늘은 좀 1년의 시작이고, 또 작년에 좀 너무 깊게 빨리빨리 나갔더니 수험생들께서 좀 너무 버거워하셔가지고, 조금 천천히, 그리고 좀 재밌게, 그리고 좀 더, 배경적인 지식을 좀 가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서양 철학, 서양 윤리를 좀 친숙하게 보시도록 제가 오프닝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그 소크라테스 이거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 아리스토텔레스 시험 문제는 사실은 이것만 해도 좀 거의 해결이 된다고 봐요. 한 80, 80%. 니코마코스 윤리학입니다, 이거. 니코마코스 윤리학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에우데모스 윤리학도 있습니다. 에우데모스 이것도 가끔 막 시험지에 나요. 옛날에 보면은 이것도 나는데 아들입니다. 아들 이름을 따서 지은 책이에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여러분들께서 시험 공부 대비를 하시면서 교과서를 보시다 보면 통합사회 윤리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이 고전과 윤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립을 가실 수도 있고 그래도 똑같이 공립처럼 시험을 대부분 요새는 이제 위탁 시험으로 많이 하니까. 그리고 또 임용고시를 보시려고 하시다 보면은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 부분 확실히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도덕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로 가면은 이제 윤리화 사상이 있는데 이런 학교도 있어요. 저도 이제 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니까 학교 나온 지 한 2, 3년 됐지만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불러주면 가서 수업 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윤리화 사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중학교는 도덕을 이렇게 배워요. 일리 이렇게 배우는데
예를 들면 뭐 자사고, 자유랑 사립고 이런 데 있죠. 좀 유명한 학교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고1 때는 뭘 배우냐면은 통합사회를 배우는데 예를 들면은 뭐 미래엔 출판사의 통합사회면은 서울대학교 정창우 교수님, 저의 직접 은사님은 아니셨지만 이제 일정연수 때 가르쳐 주셨던 분이신데 정창우 교수님께서 대표 저자가 되셔가지고 통합사회 부분에서 뭐 사단원, 뭐 예를 들면은 뭐 사회적 불평등 현상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뭐 나중에 보면 뭐 공유지의 비극도 막 나오고 그 분배 정의에도 막 이어진다. 그다음에 뭐 6단원 분배 정의 나와 있대. 롤즈 나오고 분배적 정의 나오고 뭐 왈저 나오고 롤즈 나오고 뭐 다 나와요. 그때 이렇게 쭉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통합사회를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주당 3시간인데 한 분은 일반사회 선생님이 맡으시고 월요일 날 예를 들어 수요일은 내가 윤리 선생니까 내가 맡고 금요일은 지리 선생님이 맡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케이스도 있다 알려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고2가 되면은 예를 들면은 저기 생활윤리를 또 배운다. 생활과 윤리. 근데 이것도 애들이 굉장히 수능 시험에 선택을 많이 하는 과목이다. 그래서 EBS도 많이 듣거니와 뭐 이지영 선생님 같은 분 계시죠.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이제 그 수능 뭐 이투스나 메가스터디스나 가신 분들 계신데 이런 분들 거 많이 들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 또 문과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듣는 과목이다. 선생님들도 이제 발령 나시면 나중에 뭐 좀 교과서 쓰는, 그러니까 석사 정도는 나와야지 아무리 안 돼도 석사 정도, 박사하면 더 좋고 나와서 교과서 집필진 참여를 하시고 동료 교사들 중이나 선배들 중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 좀 친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EBS 연계가 돼요. 저도 근데 학교 그만두기 전에 EBS CP님이라고 PD 중에 제일 높은 분이신데 저랑 이렇게 컨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도 프로그램 하나 나오려고 했는데 그만두고 두는 바람에 제가 결국 못 나오게 됐습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도 제가 해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은 아내는 같은 학교 근무를 했던 친구분이 박범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박범 선생님. 박범 선생님께서 이분이 사회문화인가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윤리는 아니고 사회문화신데 이게 하셔서 지금도 강의를 좀 하시는 걸로 아는데 당신도 좀 해보지 그래요? 그랬더니 나는 하기 싫어 뭐 이러셔가지고 와이프분이 안 했습니다.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도 있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과목을 뭐 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고전과 윤리를 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는 진짜 가면은 3학년 때 수업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도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대학교 3, 4학년이 와도 여기 있는 내용들을 압축을 해가지고 뭐 니코마코스라든지 플라톤의 폴리테이아 같은 걸 압축해가지고 여기 수신계열부터 뭐 다 나오잖아요. 경목요일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문과를 가르칠 때는 진짜 예를 들면 저도 뭐 외고 특목고 나왔지만 그런 특목고나 자사고 애들 가르칠 때는 진짜로 그 수능에 이지영 선생님처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러신 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과 애들 같은 경우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돼. 수업을 거의 안 해요. 이과 애들은. 안 해. 그냥 뭐 하냐 그러면 그냥 자습합니다. 자습하고 공식적으로는 자습이 아니겠지만 그러면 시험 어떻게 봐요? 그러면 시험 기간에 뭐 이렇게 프린트물 나눠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되면은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 자, 이런 것도 제가 다 교사를 해봤고 또 지금도 가끔씩 교사로도 깜짝깜짝 변신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취 기준 정도만 좀 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잠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두 번째 시간 가겠습니다. 교육과정 윤리화 사상 성취 기준이다. 자, 이거 했던 얘기는 뭐 제가 중복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헬라 사상과 이 헬라 사상이 쉽게 말하면은 소피스트, 넓게 잡고 소피스트, 뭐 고리기아스부터 그다음에 뭐 프로타고라스, 파이드로스, 뭐 여기부터 에우티크론, 메논. 근데 이분들은 소피스트라고, 메논은 소피스트겠네. 얘네들보다는 이제 이분들이 소피스트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크리톤, 파이돈, 향연, 뭐 여기 사실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소크라테스는 본인이 책을 직접 쓴 적이 없어요. 아예 없진 않겠지. 있긴 있었겠지. 근데 기록이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건 도대체 뭐냐? 임용고시에 나온 거는 뭐냐? 우리가 배운 거 뭐냐? 교과서에서 소크라테스 등장하는 뭐냐? 오늘 많이 보여드릴 건데 다 플라톤이 자기의 스승에 대해서 기록한 거죠. 주로 여기에서. 그래서 국가를 보더라도 1권부터 10권까지 이렇게 있으면 한 1, 2, 3권까지는 소크라테스 같아요. 소크라테스 같아. 말하는 거 보면은, 폴레마르코스랑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트라무시바코스랑 얘기하고. 근데 한 4권, 5권 정도 넘어가다 보면은 막 이제 철인정치 나오고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때부터는 플라톤이 자기 스승에 등장시키고 자기가 자기 생각을 스승님을 그냥 소크라테스를 그 어떤 주인공으로만 등장시킬 뿐이지 사실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 플라토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래서 오늘 소크라테스가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사실은 플라톤이 쓴 거고 그 다음에 플라톤도 사실 이제 제자가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 이 둘도 생각이 좀 너무 많이 다르다. 사실은 국적도 다르긴 했으니까 같은 그리스라고는 하지만은 마세도니아하고 아테네는 좀 민족도 다르고 여기는 도리아인이니까 지금 이 보시면은 스승하고 제자하고 서로 다른 얘기를 좀 한다. 무슨 얘기냐? 여기죠. 이 플라톤은 하늘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이데아를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하늘에 있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아니에요 선생님 무슨 얘기세요? 여기 현실에 있어요. 이게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선생님 보이시죠?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다. 그 다음에 자 영혼의 정의를 강조하는 플라톤의 윤리사상은 사실은 소크라테스부터 나왔다. 그 다음에 실천에서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게 이제 올해 이번 시험에도 나온 거죠. 뭐 습관 뭐 이런 거 결국에는 실천적 지혜라든가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사상을 비교하여 덕과 행복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행복에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요 얘기도 이제 지덕복 합의서부터 나온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에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서 쾌락의 추구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도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첫 번째 시간 쉬겠는데 소피스트를 다 다루게 되면은 분량이 너무 많아지고 대학교 1학년 서양 철학, 서양 윤리학사의 강의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르기아스 이 소크라테스 스피치라는 철학 상하권에 있는데 파이드로스, 프로타고라스 여기 중에서는 프로타고라스 편 정도는 보는 게 좋습니다. 반 정도는 되는데 프로타고라스 왜냐면 시험에 교과서에 많이 실립니다. 고르기아스는 이제 수사술, 언변술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 크리톤, 파이돈, 향연이 있는데 이제 먼저 쉽게 말해 파티하면서 막 대화하고 막 주고받는 거고 플라톤이 죽을 때 예? 크리톤, 파이돈 죽을 때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얘기 이따 좀 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좀 실려 있고 그 다음에 메논이라는 것도 일종의 이 사람도 소피스트지.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진리란 탁월성이기도 한데 우리가 지식이라는 건 탁월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가르쳐주는 것이냐 소피스트는 당연히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해요. 왜냐면 자기가 직업이 선생님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저 같은 사람이죠. 저도 포함이 되죠. 돈 받고서 지식을 이렇게 전하거나 이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는 아니다.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 탁월성, 그런 지식은 우리 안에 이미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 이 얘기도 제가 이 소크라테스 요 얘기 자세하게 제가 재밌게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요 얘기. 이거 유튜브에도 좀 남아 있는 얘기. 그 다음에 저 그냥 막 대충 제가 아는 얘기만 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약속을 드렸었죠. 프로타고라스 비판. 요 얘기는 또 나올 수가 또 있다. 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당연히 소크라테스와 연계가 되는 얘기고 지덕법 합의서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또 나올 타이밍이 됐겠죠, 여러분? 됐겠죠? 그 다음에 플라톤, 수호자 사유재산. 이것도 제가 이거 작년
7월 그 기출문제 분석 시즌에 알려드렸는데 오늘 가져왔습니다. 요 얘기. 영혼, 국가.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또 나온 아리스토텔레스 영혼, 이거 이어지는 거예요. 연계가 이렇게 되죠. 철인정치. 자, 제가 작년에 23문제 중에 20문제 정도 다 맞춰드렸다 그랬죠? 핵소름 끼치신다고 했던 분들도 많았고. 자, 이것도 요쯤에 날 때쯤 됐다. 요때쯤. 그 다음에 정의로운 국가 예술, 정의로운 국가. 요 얘기도 이제 또 나올 때 됐다. 또 나올 때 됐다. 국가에도 나온다. 아, 돼지들의 나라, 뭐 이러면서. 그 시티 오브 피그스. 그 얘기도 제가 예전에 드렸고. 사주덕 얘기도, 요 얘기도 너무나 간단하지만 또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 실천적지에는 나왔다. 그 다음에 동굴의 비유는 또 이건 교과서에도 너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그림으로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 영혼 관조조사. 관조조사 작년 교재 오늘도 가져왔지만 강조해드렸고 시험에 임용고시에 실제로 출제가 됐다. 그 다음에 덕과 행복. 그러니까 덕과 행복은 소크라테스 때부터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합리적 선택도 한번 났고 중용도 났는데 중용은 무조건 매년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도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가 있다. 합리적 선택도 오늘 가져왔습니다. 문제 형식으로 가져왔습니다. 자제력, 실천적 지혜, 탁월성, 행복, 쾌락주의 비판, 뭐 자발성, 비자발성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나올 만한 거 제가 다 끌어드리도록 하겠는데 보면은 임용고시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많이 나왔고 플라톤이 그 두 번째로 나왔다. 근데 소크라테스도 사실은 플라톤이 얘기한 거다. 이것도. 자, 그래서 이제 요 얘기는 이제 역사적인 얘기는 좀 이따 드리고 이걸 이제 이게 아고라라 그러고 실제 이렇게 술 마시고 뭐 이거는 후대 사람들이 이게 어디에 있는 그림이더라? 이게 로마 시대 때 그린 그림이나 인물들이나 복장이 로마풍이에요. 로마 시대 때 그린 그림에서 술 마실 때 진짜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배경을 해놓고 술을 드신답니다. 좀 고상한 분들이. 실제 모습은 이랬을 거라 그러고. 이분이 이제 크산티페죠. 이분이. 제가 좀 약간 좀 노출 있는 부분을 가렸습니다. 악처라고 하는데 무슨 악처입니까? 남편이 맨날 심포지엄이라 그래가지고 술 먹고 오는데, 학생들한테 돈도 안 받고 맨날 술 취해가지고 늦게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죽을 때 보면 친구한테 나 죽거든 내 닭을, 저기 2마리를 갚아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고, 사실은 안 도망간 이유도 악법도 법이다라 하고 얘기는 한 적 없고, 이 책을 보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들의 시민권 문제도 걸려 있어서 내 아들이 내가 여기서 도망가면은 이때만 해도 연좌제라는 개념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좀 인정을 못 받을 그런 좀 걱정도 좀 했고. 자, 그 다음에 알키비아데스라는 청년인데 이 미소년이었고 그리스 아테네 장군이었고 이 페리클레스 장송연설 아시죠? 임용고시도 났던 거. 페리클레스의 조카입니다. 이분이 알키비아데스. 여기 위에 보면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까지 가면 이제 영하 300이래요. 테미스토클레스. 그러니까 이게 페르시아 전쟁 때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페르시아 전쟁 때부터 쭉 이어져. 그리고 이제 페리클레스 시대 중흥이 일어나죠. 전성기죠, 전성기. 아주 현자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도 그렇고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이제 나이 많을 때 미소년이었는데 17 뭐 이랬는데 이때만 해도 지금의 생각이랑 다르게 나이 많은 성인 남자와 우리 같은 남자들이 들으면 좀 거북하긴 하지만 성인 남자와 미소년하고 그러니까 좀 그냥 성인 말고 좀 사회 저명 인사하고 애인 관계가 좀 동성 연인 관계가 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자료를 봤는데 알키비아데스가 왜냐면 이 사회적으로 되게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셨기 때문에 유혹을 했는데 오히려 성적으로 좋아한 게 아니라 동성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아껴주는 제자로 많이 사랑을 했다. 그래가지고 둘이 실제적으로 그 흔히 말하는 동성연애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장군이 돼가지고 페르시아랑도 전쟁하고 뭐 스파르타랑도 전쟁하는데 또 이제 도편 추방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파르타로 망명을 해가지고 아테네에
장군일 때는 굉장히 잘 싸우다가 스파르타 가고 나서는 거기는 꿀꿀이죽 먹지 않습니까? 옷도 되게 화려한 옷 안 입고 그렇게 먹으면서 스파르타 사람처럼 또 지내다가 거기서 또 왕비하고 바람이 났나? 뭐 그래가지고 또 보면 뭐 페르시아로 또 도망을 가서 뭐 총독을 하나 막 이래요. 이 사람이. 거기서도 또 보면 충직한 신민이 또 됩니다. 페르시아 황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운명도 되게 기구했다. 이런 얘기까지는 너무 깊게 시간 날 때는 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독배를 마시고 돌아가신 행위야. 이렇게 해서 플라톤이 스승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280대 220이 1차 투표가 나왔는데 500명의 배심원단이 해가지고 돌아가시고 나서 2차 투표에서 320대 180으로 사형 선고받아요. 왜 그랬냐면 이게 뭐냐면은 소크라테스 친구가 카이레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역전의 용사예요. BC 470년에 부처님 석가모니 활동할 때쯤인데 소피스트들이 빨리 정리하고 두 번째 시간 다시 깊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소피스트들이 막 얘기를 사람들을 혹세무민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친구가 카이레폰이 델피 신전, 델포이 신전이라고 가가지고 세상에서 누가 제일 똑똑하냐 했더니 무녀가 소크라테스다. 그때도 무속인이 있었습니다. 신들린 사람, 샤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니까는 자기가 그래 나 그게 똑똑한 것 같지가 않은데 그래서 아고라 광장 주변에 막 요즘으로 치면은 뭐 종로 뭐 이런데 강남 거리 이런데 돌아다니면서 당신은 뭐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 다 안다고 잘난 척 하는데 보니까 다 서로 얘기가 달라. 그래서 니네들 말하는 거 다 틀렸어. 나는 저거 그럼 너는 뭐를 알아? 하고 반박을 당하니까 이제 변증설 얘기 또 할 건데 문답법 3팟을 나는 너네들처럼 내가 모른다는 거 그 자체를 알아. 이게 무지지지 이거죠. The knowing of ignorance.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그 사회의 기득권을 쥐고 있던 이 사람은 한 명이고 제자들은 물론 수십 명 있었지만 다른 수십 명의 그 소피스트들이 자기들이 다 파벌을 형성하고 있는데 정치인들, 경제인들, 폴레마르코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보면은 방패 파는 사람들 보면 요즘 치면 준재벌인데 다 커넥션이 일종의 그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저버리게 되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소당한 겁니다. 신들을 모욕했다. 모욕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청년들을 미혹했다. 그러니까 뭐 술 먹고 다니고 이러니까 이런 건데 그러면서 이제 요 얘기 이제 끝낼게요. 뭐였냐면은 고소를 당했는데 이 사람도 사실은 역전의 용사예요. 알키비아데스랑 같이 전쟁에도 나가요. 그리고 본인도 석공의 아들이고 엄마가 산파였어요. 요즘은 지금 산후조리원 이런 뭐. 근데 어머니 이런 사람인데 페르시아 전쟁에 2번 나가서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얼굴은 못생기셨지만 역전의 용사였고 재판을 딱 봤는데 배심원단 앞에서 요즘은 만약에 우리가 재판을 받는다 쳐봅시다. 그러면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러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근데 이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테네인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말 시작부터. 그러니까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가 스파르타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와장창 져가지고 30인의 그 참 과두 정치라 그래서 어용 정치, 정치인들을 스파르타가 임명하고 왜냐면 여기 멸망시키면은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남겨놔야죠. 페르시아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사실은 그 30인 정치인 중에도 자기 제자나 친 소크라테스 인물이 있었고 500명의 배심원단 중에서도 한 200명 가까이는 소크라테스 계열의 인물이었어요. 친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280대 220이 나왔던 거 1차에서. 그러면 유죄가 나와도 집행유예가 되든지 뭐 알죠. 감옥이 뭐 3년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더 배심원단을 가르치듯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군중들이 화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죠. 320대 180의 확률로 40명 표가 이탈해서 사형 선고 받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조금만 더 배경 설명을 좀 마저 해드리고 메논 얘기 좀 한 다음에 오늘은 플라톤이나 여기까지도 할 수 있을지는 플라톤까지는 좀 할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를 다 할 건데 이 3분의 비율 작년에 유튜브에도 올라간 게 있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거는 동굴의 비유 얘기죠. 동굴의 비유 얘기 나오다가 기게스의 반지도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이거 마부와 마차 비유
기계수의 반지도 뭐 이런 거 이제 에링턴 서양 윤리학서 책에 나온 거 이런 거 제가 다 빠뜨리지 않고 좀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좀 했어요. 필요 없는 거 일단 뺐고 좀 짜잘짜잘한 부분들 있죠. 아까 봤듯이 뭐 파이드로스나 고르기아스라 에우트 프로는 뺐습니다. 매너는 남겨놔서 에우트 프로는 아버지를 고소하고 돌아온 청년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신들의 경고나 이게 에링턴의 서양 윤리학사 시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파리스의 황금사가 그리스 아가멤논 왕이 트로이 쳐들어가니까지 해줘야되는데 오늘은 그걸 좀 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실전 문제 대비 풀이 이거 작년에 제가 가을에 임용고시 문제를 하면서 했던 문제들 다 오늘 좀 몇 개 가져왔습니다. 중요한 부분. 그리고 실제로 재작년 임용고시 문제 이것도 사실은 별도 커리큘럼 시즌에 했던 건데 실제 문제 이거 뭐 모범 답안 같은 거라든지 그 출제 근거 다 준비를 해왔으니까는 좋죠, 선생님. 그쵸? 그거 봐요. 끝까지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전 문제도 풀어보고 모의고사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올해는 철저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었다 이따 뵙시다.